정글러.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끈따끈한 최신 영화를 특급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당일 배송 영화방 김기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 옆에는 특별 게스트가 또 오랜만에 자리했습니다. 이기사 인사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기사입니다. 네, 이기사는 지난 당일 배송 영화방 제 18회차 방송 피부색깔 꿀색 거기 한번 나왔었죠. 네, 그때는 어느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었는데 서서, 이번에는 그래도 교회, 어느 큰 교회 앞에 조그맣게 조성해놓은,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냐? 정자 벤치 쉼터? 네, 쉼터에서 몰래 숨어들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녹음을 하니까 심적으로 좀 더 안정되는 느낌이 있네요. 오늘 이 기사 방송에 임하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말을 많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락 짜증나거든요. 왜 짜증나요? 저는 정말 공포영화를 정말 싫어합니다. 공포영화 싫어해서? 예. 자, 오늘 본 영화는 인보카머스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여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사실 그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나서 가을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지만, 여전히 공포영화가 아직은 걸려 있어요. 한국 영화 중에 터널 3D라는 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헐리우드 영화 중에는 인보카머스라는 영화가 지금 공포영화 중에 제일 잘 나가는 두 편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적이라던가 군도, 명량, 그리고 해무까지 이런 영화들이, 대작들이 많아서 예년과 달리 공포영화가 별로 없었죠. 이 기사는 이번에 영화 많이 봤나요? 이런 영화? 어떤 영화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흥행하고 있는 영화는 몇 편 봤습니다. 뭐 봤어요? 군도라든지 명량이라든지. 해적은 보기 싫어서 안 봤고요. 어땠어요? 그 영화들? 군도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재밌었고, 명량 같은 경우는 연기가 부족한 배우들이 좀 나왔지만 그나마도 그래도 최민식의 연기로 볼만했습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당일 배송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There's two types of evil in this life, Officer Sarchi. Secondary evil, the evil that men do, and primary evil, which is something else entirely. I've seen some horrible things. Nothing that can't be explained by human nature. Then you haven't seen true evil. Hi, Daddy. I'm going to sleep now. First, I want to tell you that I love you, and I miss you. Here, give Daddy a kiss. Be safe tonight. I heard scratching noises under the floor in her room. Scratching noises. 오늘 본 영화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인보카머스. 저희가 영등포 그 롯데 시네마에서 지금 방금 따끈따끈하게 보고 온 영화입니다. 바로 1시간도 안 됐네요, 본 지가. 영화 끝난 지가. 자, 이 영화 어떤 영화였는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공포영화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영화 장르가 있다면 모든 장르를 제쳐두고 공포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영화는 엑소시즘에 관련된 영화예요. 뭐 보시면 다들 아시게 되겠지만 악령 퇴치를 하는 이야기로 소재가 끌고 나가지죠. 사실 저는 엑소시즘 얘기 듣기도 싫고 귀신 소리 듣기도 싫고 다 싫은데 네. 아무튼 악령 영화를 오늘 보게 돼서 최악이었습니다. 최악이었습니까? 예. 네. 자, 이 영화가 악령 영화라고 지금 이 기사가 설명을 해줬는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엑소시스트 그 시리즈처럼 엑소시즘을 주요한 소재로 다뤘죠. 그러니까 주로 신부님들이 나오셔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악령을 물리치는 내용. 그런 내용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세계관 역시도 그런 영화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오프닝을 딱 보시면, 오프닝은 약간 전쟁 영화 비슷하게, 그 배경이 어디였죠? 그거 기억하나요? 배경이 페루... 페루요? 페루 아니었나? 정확하게 배경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미국 군인들이 어느 전쟁 같은데 참전을 해서 참전 용사들이었죠. 네, 그 활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카메라가 어떤 이상한 것들을 보면서 카메라가 꺼지게 되죠. 그리고 영화는 미국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미국 뉴욕에서 주인공이 에릭 바나죠. 유명한 배우인데. 예. 에릭 바나 혹시 보셨어요? 어디서? 에릭 바나 옛날에 트로이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트로이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아킬레스였고 에릭 바나가 헥토르 역할을 맡았었죠. 브루스 윌리스가 브래드 피트. 참 그게 언제적인 건데. 네, 브래드 피트가 아킬레스였고 헥토르가 에릭 바나가 연기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대결이 정말 인상적인 영화였는데 트로이 그 에릭 바나가 이번에 공포 영화의 주인공으로 원톱으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참 그때 봤을 땐 젊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저씨 같더군요. 어느덧 중년에 접어든 그 에릭 바나가 뉴욕에서 경찰을 하고 있죠. 형사 특수반이라고 하죠. 어떤 어려운 임무나 그런 것들을 지원을 요청하면 이 에릭 바나가 임무를 맡아서 자유롭게 수사를 하는 그런 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그런 경관입니다. 그리고 에릭 바나의 파트너는 바틀러. 네, 뉴욕에서 보스턴 보틀러인가 바틀러인가? 버틀러? 뭐 그렇다고 치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뉴욕에서 보스턴 레드삭스의 모자를 쓰고 활약을 하는 그런 단순 무식한 어떻게 보면 그런 형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같이 에릭 바나의 그런 감에 거기서 레이더라고 나오는데 감에 의존해서 같이 수사를 하는 그런 두 명의 형사가 중요하게 나옵니다. 파트너인 버틀러는 거기서는 스릴 중독자라고 그러죠. 스릴 중독자라서 에릭 바나의 절대적인 감에 많이 의존하면서 둘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 둘이 우연치 않게 엑소시즘과 연계된 그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영화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리는 크게 복잡하지 않아요. 무척 단순한 구조죠. 그 전쟁에 참전했던 어떤 그 세 명의 인물이 있는데 그 세 명의 인물이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됐다고 영화에서 등장을 하죠. 신부를 칼로 네. 사정없이 죽여서 그 신부였나? 군목이라고 나오는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대 신부. 네, 군대에서 종교 그 지도자로 나오는 그런 사람을 칼로 찔러가지고 셋이서 불명예 전역을 했는데 영창에 있다가 관타나모 영창이라고 나오죠. 있다가 전역을 했는데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각자 살아가다가 우연찮게 이런 같은 범죄 행위들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설정으로 나옵니다. 한 명은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왔었고 또 한 명은 그 아내가 동물원에서 아이를 던져서 또 걸려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들의 이런 범행들의 중심에는 그 세 명의 인물 중에 다른 한 명 믹이 있었습니다. 네, 믹이라는 인물이 주요하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믹이라는 인물이 동물원에서도 등장을 하고 가정폭력에서도 나중에 역할을 한 걸로 나오고 이러면서 이야기가 흘러가고요. 영화의 초반은 이런 미스테리적인 분위기 그리고 영화의 중반은 공포영화에서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깜짝 놀라키게 하는 그런 설정들 네, 그런 설정으로 나오고 영화의 후반은 전형적인 엑소시즘으로 가면서 악령에 대항하는 신부와 형사의 이야기로 갑니다. 자, 이 기사는 이 영화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뭔가요? 일단 저는 이 영화 초반부는 그럭저럭 볼만했는데 이제 중반부에 이제 깜짝 놀라는 것 씬들이 많이 나오면서 진짜 정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네,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입 밖으로 몇 번 소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몸이 들썩이는 건 물론이고. 그죠? 네. 입으로 소리도 냈어요. 으억, 으악. 네. 특별히 어떤 장면들에서 그렇게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까? 사실 기억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일단 중반부까지
눈 뜨고 잘 봤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눈을 많이 감았어요. 그리고 중반에서 이제 놀랐던 부분은 아무래도 시체가 네. 공중에서 떨어지는 천장에서 떨어지는 씬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너무 깜짝 놀라서 몸을 뒤로 빼면서 또 의자를 한번 쳤죠. 네. 그러면서 으악하는 소리를 냈는데 참 부끄럽더군요. 그 두 형사가 어느 집에서 이상한 벽을 긁는 소리에 뭔가 잡음과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신고를 받고 어느 집에 방문하게 되죠. 그래서 방문을 해서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실에서 정말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좀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그죠. 그런 카메라 움직임과 그런 분위기, 그 속에서 형사 한 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장면 기억하세요? 쥐덫? 예. 네. 어떤 물건이 자꾸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이유 없이 전등이 아니라 뭐라고 스탠드? 예. 스탠드가 가만히 있다가 계속 움직이는 장면이 나오고 이래서 이 두 명의 형사가 뭔가 주의를 집중해서 그 스탠드를 보는데 또 움직이다 멀쩡해지고 이러다가 갑자기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관객을 깜짝 놀래킵니다. 그리고 알고 쥐덫에 보니까 쥐가 걸렸죠. 네, 그 뒤에 있던 쥐덫에 쥐가 걸린 거였어요. 그래서 스탠드가 움직인 거였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놀란 되게 당황한 형사 한 명이 뻘쭘한 나머지 나는 위에 올라가서 바람 좀 쐴게 하면서 올라가 버립니다. 그 무서운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에릭 바나가 그 상황에서 혼자 남아서 계속 수사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계속 지켜보던 와중에 갑자기 시체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네.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 시체가 그냥 시체도 아니잖아요. 이미 많이 묵은 시체에다가 뭘 먹었다 그랬는데 시멘트를 먹었다 그랬나 페인트를 먹었다 그랬나 도로 정어제? 뭐 아무튼 뭘 먹어가지고 네. 자살한 시체. 네, 그런 시체였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시체가 막 눈알도 돌아가고 예, 배도 찢어져서 막 파리가 날아다니고 처음에 눈이 돌아갈 때는 저게 또 뭐 좀비처럼 일어나나 생각했는데 그냥 눈에서 파리가 나오더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이런 식으로 공포스럽고 막 깜짝 놀래키는 장면들이 정말 많아요. 처음에 동물원에서 여자가 없어졌다고 해서 동물원에서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 다 흩어져서 수사를 하잖아요. 그때 갑자기 곰이 나타나는 장면 기억하세요? 예, 곰이 나타나죠. 버틀러가 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소리를 질러서 봤더니 곰이 표효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두가 다 관객들이 또 깜짝 놀라는 장면도 있었고, 뭐 그 밖에도 거기서 페인트 칠하던 어떤 범죄자를, 그게 사실 미기였죠? 네, 미기였죠. 페인트 공인 미기 사라자 우리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걸 보고 그 안에 에릭 바나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자가 나오죠. 사자 두 마리가 나오고. 두 마리가 나와서 정말 극적으로 주인공이 살아나는 장면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인공을 깜짝깜짝 놀라키게 하면서 관객들을 같이 놀래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이 영화 보면서 그렇게 깜짝깜짝 놀래키는 장면들을 보면서 어땠어요? 저는 무조건 짜증났습니다. 영화를 잘 만들었다 뭐 이런 느낌도 없고 그냥 다 짜증났습니까? 네, 저는 공포영화가 너무 싫고 그거를 저한테 소개시켜준 김기사도 싫고 정말 중간에 나가려다가 꾹 참았습니다. 원래 신발 벗고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깜짝 놀라는 장면 보자마자 진짜 신발을 신었어요, 나가려고. 네, 제가 옛날에 이 기사와 함께 엑소시스트 더 비기닝이라는 영화를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기사가 정말 영화를 몸으로 감상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같이 보면 정말 재밌겠다, 공포영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왔는데 공감대가 떨어지는 친구입니다, 김기사가. 생각보다 공포영화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좋지 않았던 장면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딱히 기억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영화에 몰입을 하다 못하다 계속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공포의 강도가 지나쳐서 제가 느끼기엔 좀 지나치죠. 네. 아무래도 저는 공포영화가 싫고 이 영화가 공포영화인지도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냥 폭력적인 제 옆에 있는 김기사가 싫었을 뿐입니다. 중간에 저를 돌아보면서 이 기사가 그랬잖아요. 너 진짜 폭력적이라고. 정말 저에 대한 이거는 저에 대한 폭력 중에서도 아주 그냥 극도로 강한 폭력이에요. 제가 진짜 사죄하겠습니다. 그렇고, 자,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부는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왜 연관 없어 보이는 이런 사건들이 정말 연관이 있을까 하는 미스테리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중반부부터는 그 미스테리를 추적해가는 과정에서 두 형사가 겪게 되는 그런 이해가 안 가는 사건들, 좀 미스테리한 사건들, 심령적인 모습들, 그런 상황 속에서 폴터가이스트라고 하죠. 집에서 막 물건이 떠다니고 소리가 들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약간 그런 쪽인가 싶기도 하고 하다가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는 모든 게 다 드러난 시점에서 그 악령, 이름이 정글러라고 나오잖아요. 네, 정글러. 네, 그 정글러기 때문에 동물들을 지배하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네, 그 정글러와 대립하는 그런 엑소시즘의 구도로 영화가 흘러가는데, 이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를 즐기시는 분들의 심리를 보면은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공포 자체를 즐거워하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공포 영화를 찾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영화를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영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왜냐면 공포의 강도가 제 생각엔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엑소시스트 더 비기닝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키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괴기스럽고. 네, 그렇죠. 저는 그땐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네, 예. 정말 괴기스럽고 잔인하고 징그러운 장면이 많았는데,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래키긴 하지만 그 강도가 되게 단발성에 그치는 것 같아요. 정말 너 한번 죽어봐라 어디 한번,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야, 자, 무섭지, 재밌지, 이런 느낌으로, 놀랐지. 네, 놀랐지, 이런 느낌으로만 하고 있어서 딱 상업적인 공포 영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기사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말, 이 영화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 또 있나요? 영화에서 느꼈던 부분이라 딱히 느꼈던 부분은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에 진짜 교황 왔을 때 한번 만나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황님, 네. 프란체스코 교황님, 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종교 신자도 아니잖아요. 저는 종교 신자가 아니지만 뭔가 그 성령의 힘이 나한테 왔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상황, 지금 영화 본 상황에. 그렇죠. 저는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신부님이 계시듯 우리나라에 온 프란체스코 맞나? 프란체스코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님을 만나 뵀더라면 좀 더 내 마음이 차분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그냥 해봤습니다. 그냥 아쉬운 마음에 어디다가 화풀이할 데도 없고. 네, 영화 속에서 신부님이 정말 등장을 하는데, 그 신부님이 사실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영향이 있죠. 날라리 신부님이에요. 날라리 신부님. 네, 신부님 캐릭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신부님 처음에는 그냥 막 운동광처럼 이제 막 갑자기 혼자 막 뭔가 이렇게 갑자기 분노가 표출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막 운동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신부님이었나? 팔굽혀펴기 하는 게? 네, 신부님이었어요. 나 누군가 했네. 그러니까 네. 그 본인이 치유 관리하고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중간에 동물원에서 네. 아이를 집어던진 그 여성이 엄마였어요. 근데 이 엄마가 어느 순간 사라졌는데 알고 보니 동물원에서 자기 아이를 던졌던 엄마였던 거죠. 네. 근데 이 신부는 그 엄마 사진을 찾으려고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였기 때문에 찾으려고 아기 그 사진을 계속 보다가 갑자기 두 주먹을 불끈불끈 하더니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 뭔가 에릭 바나랑 좀 헷갈렸어요. 네네. 예. 뭐 수염도 비슷하게 났고 검은색 옷 입고 운동을 막 하다가 갑자기 달려나가더니 러닝을 좀 하다가 맞네. 걔가 신부였구나. 예. 걔가 왜 나왔나? 나는 럼이었나? 아무튼 위스키 한 잔을 먹었나? 네. 아무튼. 위스키 한 잔을 먹고 여자랑 담소를 나누더니 다시 나갑니다. 참 등장이 참 사실 우리한테 어느 임팩트도 주지 않는 등장이었어요. 네, 갑자기 그냥 팔굽혀펴기 하다가 집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다가 갑자기 술집에 들어가서 술 한 잔을 시켜가지고 한 잔을 다 마시는데 옆에 애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다짜고짜 추파를 던지는 거죠. 네, 가득 몸이 완전히 젖었네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를 한번 힐끗 보죠. 네, 저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뭔가 있나 싶었는데 그냥 위스키를 원샷하고 나갑니다. 네, 이 위스키가 나에겐 약입니다. 이러고 다시 한 잔 원샷하고 그냥 다시 또 나와서 또 뜁니다. 네. 그게 신부였구나. 그래서 이 신부가 하는 역할이 엑소시즘을 하죠. 네, 영화 속에서 엑소시즘을 하는데 처음에 이들이 막 범죄를 일으키고 전혀 연관되지 않는 범죄들이 사실은 연관이 되는 건데, 이 미기라는 인물이 사실 페인트공이잖아요. 그렇죠. 이 페인트공이 벽이나 이런 곳에 자신이 그 전쟁 때 동굴 속에서 봤던 어떤 문구를 적어요. 인보카머스. 네, 그게 라틴어와 또 페르시아어가 혼합돼서 적힌 어떤 주술 같은 언어인데, 그 말이 악령을 불러내는 거라고 하죠. 그죠. 그거를 본 사람이 심신이 약하면은 네. 악령이 씌인다. 네.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런 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이 이 문구를 본 사람한테 씌어가지고 악령이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신부 자체가 그런 악령 퇴치 전문 신부입니다.
한번 원래 신부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또 당연히 섹스도 하지 않고 그렇게 바른 생활만 하는 보통 일반적인 신부들과 달리 원래 마약도 했었다고 그러나 보죠? 원래 마약을 하던 사람인데 자기가 길바닥에서 마약한 상태에서 자기 오줌 예, 오줌을 싸놓은 데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죽느냐 사느냐 둘 중 하나였는데 이제 뭘 하고 다시 신부가 되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냥 살고자 해서 살고자 신부가 해서. 되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뭐 보호소 같은 데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신부가 되었는데 약물 치료도 받고 교육을 사실 받고 예, 처음에 믿지 않았다고 하죠. 이런 심령적인 문제들이 귀신이나 뭐 이런 게 있다고 믿지 않았는데 악령이 거기서 어느 방에서 뭐라고 하지? 악령을 쫓는 뭔가를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엑소시즘을 행하는 퇴마. 퇴마를 하는 좋네 퇴마 우리말로 퇴마를 하는 이제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냥 요식행위로서 대충 그냥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본인은 이제 사실 신부지만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본인도 믿지는 않았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네. 이 신고한 여성이 안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걸 했는데 거기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네, 실제로 퇴마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걸 MP3로 녹음을 했는데 그 당시에 그거를 에릭 바나한테 들려주면서 그 둘이서 다시 한번 통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영화적으로. 그리고 그때 퇴마를 했던 여성 중에 클라우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퇴마를 했던 게 클라우디아였죠, 엄마가. 네, 클라우디아였죠. 애엄마가 클라우디아였는데 그 여자와 함께 나중에 1년 뒤에였나? 반동거 상태를 하다가 마약을 같이 하면서 네, 결국에는 타락을 했다. 잠도 자고 네. 임신도 시켰는데 의도치 않게 유산이 되고 유산이 됐다고. 그거를 이제 고해 성사를 했는데 자기는 당연히 이제 파문될 줄 알고 근데 신부님이 그걸 받아줬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뭐 이렇게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그런 암호들을 같이 형사와 함께 추적을 하면서 사실 그 동물원 사건 이후에 에릭 바나와 만나게 되면서 둘이서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 중에서 에릭 바나는 계속 뭔가 계시를 혼자 받습니다. 악령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네. 그 추적하고 있던 동물원 영상에서 혼자 귀신을 보고 네, 그리고 소리도 듣고 소리도 듣고 음악 소리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신부가 그 에릭 바나를 말하기를 너는 선택받은 인물이다. 신이 너에게 재능을 준 거다. 하지만 그 재능이 있어서 너의 인생이 앞으로 괴로워질 거다. 너와 너의 가족도 위험해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악령의 타겟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래서 악령이 이 에릭 바나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중에 악령과 대면할 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1대1로 대면해서 우리를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네. 너의 이제 딸과 가족? 아내를 딸과 납치를 하는데 네. 너의 가족이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우리를 받아들이면. 그러면서 나를 쏴라. 그러면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 바나가 정말 계속 목소리도 듣고 영상도 보고 그리고 에릭 바나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음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도어즈의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도어즈 옛날에 그 짐 모리슨이었나? 그 락 짐 모리슨. 가수가 하는 음악들인데 그 그룹명인 도어즈가 어떤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 이런 의미로 해서 약간 초현실적 그리고 뭐 열반에 이르는 약간 동양 철학과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런 초현실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온갖 얘기가 난무하는데 바로 그 도어즈라는 게 사실 이런 사건들하고 휘말리는 계기이기도 하고 또 악령이 이 세계로 오고자 하는 그런 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되게 의미심장하게 쓰이는 설정인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 기사는 이 영화가 좀 어떻게 느껴졌어요? 잘 만들었다고 느껴졌나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잘 만들어졌죠. 놀라게 하는 역할에 충실하니까. 그렇죠. 공포 영화인데 저는 진짜 너무 겁에 질렸으니까. 근데 겁에 질린 걸 떠나서 그 재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안 느껴졌어요? 그 재미가 느껴진 부분은 딱히 많지 않았어요. 저는 딱 중간 부분 넘어서는 네. 이상한 소리 나오면 눈을 감았고. 그 중간 부분이라는 게 막 1대1로 대결하기 친구 죽기 전 이런 전인가요? 네, 친구 죽기 전이에요. 친구가 그 믹한테 결국 이렇게 해서 진짜 져가지고 결국 죽게 되죠.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계속 그 믹 말고 네. 계속 도망 다니는 또 다른 퇴직군인? 네. 네. 그 믹과 함께 같이 퇴역한 퇴역군인. 다른 병사들은 이 믹의 노예인 것 같은 상황이죠, 거의. 그죠. 믹한테 씌인 그 악령이 다른 사람들도 다 뭐라고 하지, 그거를?
접촉을 해가지고 다 자기 신의 세력 휘하로 놓게 하려고 자꾸 암호 같은 것도 쓰고 정신적으로 미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범죄도 하게 하고 하게 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친구가 계속 에릭 바나를 공격해요. 중간중간 네. 숨어있다 튀어나와서 그렇죠. 동물처럼 공격을 합니다. 아 그게 자꾸 영화 속에서 다른 캐릭터가 동물 같은 행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자, 고양이주, 고양이과, 네, 근데 그게 거의 마지막 결말에 가서 이유가 밝혀집니다. 정글러. 네, 악마의 이름이 정글러였기 때문에. 그래서 믹이 그래서 동물원에서 사자랑도 대화를 한 거고. 네, 그러면서 아릭반을 공격하게 한 거기도 하고. 네. 막 온갖 동물들을 다 조종하는 게 그 악마가 정글러, 그러니까 정글에 뭔가 정글과 친한 악마였기 때문이라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약간 웃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설정을 그렇게 잡았어요. 전쟁씬에서도 네. 그 뱀, 그리고 박쥐, 그렇죠. 그런 때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정글과 연관 있는 음, 그리고 그 믹과 그 다른 두 명의 태역 군인이 자기의 적군을 죽인 폭탄을 던진 곳에서 네. 다 아래로 지하로 내려가는 걸 발견했는데 거기가 바로 정글 안에 있던 아, 그런 공간이었죠. 네. 그러니까 정글 바로 옆이었어요. 네. 정글에서 나오니까 폭탄 던진 곳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들어가 보니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네. 주술적인 공간이었던 거죠. 악령 관련된. 사람들 두개골도 많이 깔려 있었고 보니까. 예, 나중에. 박쥐도 많이 나왔고. 네. 그랬었던 공간에서 결국은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메시지를 본 믹이 미친 거죠. 악령이 씌워서 예. 그 이후에 군목을 찌른 거고 그 이후에 미국으로 온 이후에도 또 그런 메시지를 막 전파시키면서 다른 심약한 사람들을 악령에 씌이게 그죠. 만드는 페인트공을 위장해서 메시지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네, 그 위에 페인트 칠을 네. 해서 그걸 결국은 숨겼어요. 그걸 숨기는 그런 설정으로 나오고요. 결국은 믹이 다단계의 그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예요. 결국은 그 끝에 있는 인물.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 밑에 두 명밖에 없긴. 두 명밖에 없긴 하지만 제대로 된 신자는 두 명이었는데. 네, 저 계속 더 만들려는 그래서 아, 되게 에릭 바나라는 되게 뛰어난 애를 여기에 영입하려는 다단계 네, 그렇죠.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인 구성은. 영적 능력을 가진 에릭 바나를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네, 옆에 신부가 잘 설득해서 에릭 바나는 좋은 길로 가요. 네,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말부는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신부와 이 형사가 그 마지막에 검거를 하잖아요. 가족들을 다 납치한 상태에서. 근데 이거 전에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제가 계속 중간에 눈을 감아서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까지 고양이처럼 그 에릭 바나를 공격하던 네, 그게 아니라 아이를 집어던진 엄마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네, 정신병원에서 있었는데 그 정신병원에서 뭐 에릭 바나랑도 뭐 사고도 있었고 근데 중간에 눈 떠보니까 병원 의사를 죽이고 물어뜯어서 죽이고 열쇠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뒤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갑자기 자살해요. 그래갖고 에릭 바나가 차 몰고 가는데 그 위에 뛰어들어가지고 아 그게 걔였어요? 네. 그래서 이름을 바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자살한 사람이 그 전에 부인인 줄 알았어요. 부인인 줄 알았어요. 둘 다 부인이긴 한데 그 처음에 네. 나왔던 부인, 가정폭력에 당하던 부인인 줄 알았다고요. 가정폭력에 당하던 부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생긴 건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근데 이름이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나 기억나지 않네요. 제니? 이건 그럼 확실하지가 않은 거고 네. 투신했던 여자는 누군지 모르겠고 그게 아니라면 그 여자는 실종돼서 나타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영화에? 2가 나오나? 영화에 그건 나오지 아닌 것 않은 같고. 건데 네, 그래서 막 물어뜯어서 죽이면서 그 방을 탈출하죠. 죽었구나. 네. 영화의 결말은 정말 아까 그 엑소시즘 구도로 가는데 그 엑소시즘이 벌어지는 장소는 추조실이죠. 네, 취조실인데 전 진짜 그렇게 허무할 줄 몰랐어요. 왜냐면은 네. 아이가 계속 미기라는 놈이 꾸미는 장난에 네. 계속 이제 당하고 있었는데 아이는 힘들어하고 그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에릭 바나의 딸. 네, 에릭 바나의 딸이 혼자 자요 맨날. 나도 그거 진짜 이해가 안 그러니까 가더라. 혼자 자는데 아니 애가 맨날 무서워해요. 뭐가 긁는 소리가 난다고. 근데 엄마는 첫날은 쥐가 긁는 소리다 하고 안심시키고 자고 에릭 바나가 들어왔을 때 부부싸움을 하죠. 작은 말다툼을 하고 왜 맨날 밖에서만 노냐. 네, 에릭 바나는 딸아이에게 달래러? 아무튼 그 공포에 질렸을 딸아이가 자고 있을 방으로 가서 딸아이에게 키스를 하고 안아주고 그냥 그 방 밑에 이런 데를 살펴봅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거울을 봤는데 또 귀신이 나오죠. 네. 그런 장면들 나오면서 그 정도까지 본인이 느끼면은 사실 딸을 데리고 자야 되거든. 네, 딸을 데리고 잘 것 같아요. 근데 그치. 에릭 바나는 이 얘기를 부인한테도 절대 안 하고 혼자 안고 있고 뭐 과거에 본인 잘못 때문에 그거를 숨기는 태도가 있긴 한데 그걸 넘어서 아이가 하루 이틀 그렇게 계속 힘들어하면은 저 같으면은
엄마가 그걸 옆에서 계속 보는데도 엄마조차도 그냥 딸 아이를 혼자 냅둡니다. 네,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설정이긴 해요. 문화 차이인가? 아, 너무 아이를 강하게 키운다고 하지 말고 너무 강하게 키우는 것 같아요. 딸 아이가 밤에 6살인데. 소리를 지르는데 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기본적인 구도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설정 아래에서 계속 가족을 지키려는 이 에릭 바나의 모습이 나오는 거고, 에릭 바나를 전도하기 위한 그 다단계 집단에서는 이 다단계 집단 악령들이죠. 그 악마들은 에릭 바나의 가족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위협을 통해서 에릭 바나를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딸이 집중적인 타겟이잖아요. 그래서 전 딸이 네. 엑소 그 뭐냐 네. 악령의 씌이는 대상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게 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안타깝고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평온한 이 집만은 좀 건들지 않았으면. 왜냐면 엑소시스트 옛날에 영화 같은 데서는 딸이 항상 대상이거든요. 그것도 그랬고 이 신부가 퇴마한 네. 첫 번째 퇴마한 맞네. 애도 그 크리스티나? 클라우디아. 클라우디아의 아이였어요. 자녀, 딸. 네. 그래서 그 자녀가 막 악령 소리 내는 NPC도 있었던 거고 네. 그런 건데, 아, 진짜 그래서 딸이 결국은 될 것 같아서 왜 딸을 계속 혼자 재우지 하는 게 계속 있었습니다. 이거 왜냐면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며칠 동안 계속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딸이 정말 무서워하고 문이 잠기기도 하고, 딸이 부엉이 인형 받아오고 나서는 사건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에릭 바나는 정말 그 경찰의 업무에 아주 충실한 진짜 상 줘야 되는 경찰이에요. 집에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와. 그래서 뭔가 있다고 느껴지면서. 와, 정말 그 자기는 귀신을 쫓으면서 자기 주변이 어떻게 그 MP3 내용도 들었고 네. 어떻게 안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집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부인도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집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에릭 바나도 그 심각성을 느꼈는데, 근데 집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부인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투신자사라는 사람을 받고 나서 전화가 걸려오잖아요, 믹한테. 네. 근데 그건 부인 전화로. 그래서 부인 전화로 그래서 너 우리 집에 있니? 하고 나서 전화가 끊기니까 바로 집으로 튀어갈 때 말고는 이전에는 집에 잘 안 갑니다. 네, 한 몇 번 같이? 네, 그래서 집에서는 항상 아이와 아내만 고통을 받죠. 네. 그런 설정 속에서, 그거 되게 웃기네. 아이가 이렇게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게 사실은 부엉이 인형을 받아오기 할머니한테 시작하는 거잖아요. 부엉이 인형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부엉이인 이유가 정글러가 네. 동물을 지배하기 때문에 또 부엉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계속 살아있는 부엉이가 나무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네. 약간 감시자의 모습이에요. 그치. 에릭 바나가 들어오면은 부엉이가 고개를 돌려서 에릭 바나를 보는 것처럼 그걸 화면을 잡아요. 마치 부엉이의 눈을 통해 악령 정글러가 감시하는 것처럼 하는데, 나는 그게 처음에 정글러가 모든 동물을 조종한다 이런 인상을 줬으면 처음에, 그래서 동물들 다 주변에 나온 동물들 다 무섭게 생각했을 텐데, 왜냐면 나중에 그 어떤 수사하러 들어가 보니까 그 미개 집에 주소지에 들어가 보니까 개가 묶여 있죠. 개가 묶여 있고 개 옆에- 목에는 네. 십자가가 잘린 채로 있었나? 녹은 채로 있거나 잘린 채로 있거나 네. 그런 식이었고, 옆에 보면은 십자가에 고양이가 배가 갈라진 채로 네. 묶여 있고, 동물들이 정말 의미심장하게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음 그 시체 떨어지는 장소에서는 가스 배관 같은 게 뱀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맨 동물들이 처음에는 뱀이 내려온 것처럼 묘사를 했다가 네. 실제로는 배관이 휘어진 배관. 네, 불이 들어오니까 네.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얘가 정글러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마지막에서야 나오고, 동물을 지배한다는 느낌도 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동물이랑 소통하는 줄 알았지. 그래가지고 뭔가 동물들의 동물들에 대한 위협을 강하게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공포 영화로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되네요. 네, 그런 부분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랬고, 진짜 저는 그 딸을 혼자 재우면서 왜 이 딸을 엄마가 같이 데리고 껴안고 자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정말 이상한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던 걸, 그런 중간에 한번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고민이 많았나 봐요. 에릭 바나랑 다투고 나서. 네. 결국 혼자 잤기 때문에 계속 혼자 있는 공간에서 무서운 장면을 연출하려고 했던 거고. 한 3번 나왔나? 네, 아이가 세네 번 무서움에 정도. 떠는 그 장면이. 사실 저는 첫 번째 장면 외에는 다 눈을 감고 있어서 그 부엉이 굴러오는 장면 기억 안 나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 애가 혼자 마지막에 자고 있는데, 부엉이 인형을 다른 인형들과 함께 그 책꽂이 같은 데에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 부엉이 인형이 뚝 떨어져요. 왜죠? 그냥 떨어져요. 그래서 애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딱 일어나서 그 부엉이 인형을 보는데, 부엉이 인형이 그 팔다리가 없잖아요. 네. 얼굴만 엄청 큰 부엉이 인형이에요. 근데 걔가 앞구르기를 해서 2번 앞구르기를 해서 침대에 가까이 와요. 근데 제가 그 장면에서 어우 씨발 막 이랬거든요. 소리를 했더니 옆에 여자가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그래서 엄청 민망했는데 그때 이기서 잤어요, 옆에서. 잔 게 아니라 네.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안 봤어요? 예, 소리가 너무 안 좋길래 일단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아, 그냥- 아이가 나오는 씬은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잔인하기 때문에. 예,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엌 인형이 떨어져서 앞구르기를 2번을 해가지고 그런데 되게- 진짜 객감놀했는데. 저는 눈을 감고 있어서 소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운드가 되게 무서운 괴상한 사운드가 났어요. 예, 막 긁는 소리 좀 난 다음에 긁는 소리 난 다음에 뭐가 막 뭐 바닥이 뜯겨지는 소리, 나무 바닥이 뜯겨지는 소리 막 그런 것도 나고 아무튼 되게 막 아무튼 되게 무서운 소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아 무슨 일이 벌어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안 벌어졌던 거군요. 아니야 벌어져요. 왜냐면 부엉이가 앞구르기 2번 한 다음에 애가 놀라서 방을 뛰쳐나오거든요. 네. 근데 문을 열니까 문 저편에 미기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장면이 전환돼요. 아 미기 서 있고 네. 그 다음에 전화를 전화돼요. 에릭 바나한테. 그죠. 그 다음에 에릭 바나를 비춰주는데 에릭 바나가 차 몰고 가고 있다가 투신을 하고 여자가 아. 그게 하필이면은 에릭 바나의 차 위에 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에릭 바나가 놀라서 나와서 그걸 무전기로 다시 신고를 하죠. 지원 바람, 구급차를 보내주기 바람 이러는데 전화가 걸려오고 그 전화를 꺼냈더니 아내 전화인데 받았더니 미기고 그렇게 하면서 영화가 급 엑소시즘으로 흘러가게 되죠. 에릭 바나 검거한 이후에 그 에릭 바나 검거하는 장면도 어떻게 검거하더라? 에릭 바나가 방으로 이제 경찰 먼저 들어가요. 먼저 아, 도착해서 집으로 도착을 하죠.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미기 몸에 뭔가를 써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인보카머스라고 써놓고 기다리고 인보카머스라고. 있었죠. 그러면서 전도를 막 시도하죠. 네, 자기 몸에 아마 상처를 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도를 이제 하죠. 네가 딸아이가 가족이 있는 곳을 알고 싶으면은 우리와 함께 해라. 우리를 받아들여라. 사실 구성은 진짜 간단합니다. 보면은 진짜 딸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것과 전도하려는 세력과 그래서 엑소시즘으로 흘러가는 이 속에서 계속 동물을 이용하건 뭘 이용하건 시체를 이용하건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설정만 막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장치들만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진짜 오락적인 공포 영화입니다. 그리고 공포 영화가 되게 오락적이라는 게 원래 정통 공포 영화는 액션이나 코미디적 요소가 안 나오거든요, 별로. 근데 이 영화는 액션이나 코미디적 요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그 액션 요소가 버틀러 있잖아요, 친구. 네. 버틀러가 맞짱 뜰 때 진짜 액션 1대1 액션 느낌이 강하게 나요. 되게 버틀러가 센 캐릭으로 처음부터 나오는데 네. 은근히 쉽게 마지막에 죽어, 미가한테 1대1하다 죽긴 하는데 죽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쉽게 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칼 꺼내서 1대1로 싸우잖아요. 맨날 작은 칼 같은 걸 많이 그쵸. 즐겨서 근데 사용을 하는데 믹은 도끼가 두 개가 있었나요? 예, 양날도끼에다가 칼 하나 아. 그렇게 싸우긴 했는데 원래 믹 자체가 그 악령이 씌운 이후에 엄청나게 강해진 캐릭터기도 하고 힘이 세졌다 그랬나? 그리고 원래 군인 출신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격투 능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믹이 기습을 처음에 하죠. 계단 밑에서. 그래도 상처 입은 상태에서 허무하게 죽고 맙니다. 버틀러가. 그렇게 되고 1대1로 싸우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네. 믹의 하수인들과 싸우는 장면에서는 이기기도 하고 그런 장면에서 액션적인 요소가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사자한테 도망칠 때도 그렇고 공포 영화 치고는 상당히 액션적인 요소가 저도 강하다. 액션이 나올 때는 볼 수 있었어요. 네, 되게 괜찮다 싶은 모습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기억하세요? 엑소시즘 할 때 그 유리창 뒤에서 그러니까 유리창이 범인 어떻게 수사하나 지켜보는 창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밖에서 흑인 형사 한 명이 그 모습 우연히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뭐라 그러더라? Holy shit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건 또 왜 나온 건가요? 그러니까 웃기게 하려고. 참 그냥 그 장면이 씬이 2번 나왔어요. 그 씬도 네.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은 그 원래 취조실에 네. 믹을 양손 양발을 묶어놓고 네. 이제 같이 도와줬던 경관 2명을 나가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에릭 바나가 내가 혼자서 하게 해달라. 내가 여기 누구냐 신부님이랑. 신부랑 같이 취조할 거니까 나가라고 해요. 근데 이 경관 2명이 나가면서 그래도 있어야지 하다가 나갑니다. 근데 한 명이 뒤로 들어가서 네, 그 취조실로 뭐냐, 보는 거울 거울 뒤로 유리 뒤로. 유리 뒤로 그러니까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은 보이는 유리. 네. 예,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에릭 바나와 그 신부가 하는 엑소시즘을 보게 돼요. 네, 진짜 이거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쳐지는 거죠 눈앞에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생각한 게 혹시 이 악령이 걔한테 갈까? 걔한테 가지 않을까라는 것도 왜냐면은 사실 뜬금없는 네. 안 넣어도 되는 씬이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네, 혼자 거기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 사람은 혼자여서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보면서 그냥 중간중간 나와서 홀리 쉣 이거 2번 하고 그 다음에 안 나와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왜 넣나 싶어요. 재밌나? 그러니까 살짝 긴장 풀어주면서 웃게 하거나 액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넣은 건데 허무했어요. 네, 허무했죠.
사실 그게 그 분위기에서 웃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바로 옆에서 계속 악령하고 엑소시즘 하는 거 계속 나오다가 잠깐 보여주는데 거기서 걔가 욕한다고 해서 흑인이 좀 웃긴 좀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악령 들리는 사람 진짜 세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 죄수복 손 앞으로 묶는 거 해놨잖아요. 뒤로 묶는 그걸 거. 다 끊어버렸어. 그냥 한 방에 찢어버리고 나중에 수갑을 여러 번 채우잖아요. 의자에 네. 묶어놓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수갑도 몇 번 끊어먹었죠? 네, 그러면서 1대1 격투를 시키는데 에릭 바나가 또 격투하면 어찌어찌 버틸만은 한 것 같아요. 또 완력으로 어떻게든 제압은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엑소시즘하고 몸싸움하고 또 엑소시즘하고 협박하고 엑소시즘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막 격투 심리전 벌이고 이러면서 계속 긴장감을 조성하는 엑소시즘에 5단계였나 6단계였나가 네. 있었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단계씩 보여주죠. 우리한테 잘 설명해주면서 네. 보여줍니다. 지금 단계는 충돌이다. 지금 단계는 뭐 위장이다. 이런 식으로 네, 하면서 그렇죠. 계속 설명해주면서 그 부분은 좀 친절한 영화예요. 친절하면서 그냥 떠먹여주는 상업적인 공포 영화가 아니었나. 그 부분은 저도 되게 즐기면서 볼 수 있었어요. 네, 무섭지 그렇죠. 않았거든요. 공포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기사 이 영화에서 좋은 배우, 몹쓸 배우 한번 뽑아보죠. 좋은 배우 있었나요? 좋은 배우라. 일단은 제가 뽑는 좋은 배우는 뭐 닉은 사실 뭐 연기할 게 별로 없었는데 그냥 잘한 것 같아요. 그 공포를 심어주는 역할을 악령 믹, 악령 믹 정글러가 씌었던. 역할을 잘한 것 같고 왜냐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엑소시즘 당하는 표현도 해야 되고 네. 하는데 그런 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연기를 잘했나 뭐 에릭 바나나 신부는 그냥 에릭 바나는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한 명만 딱 뽑는다면 한 명만 네, 좋았던 배우 한 명. 이 기사가 지난번에 애니메이션이라 뽑지를 못했구나. 네, 좋은 배우, 몹쓸 배우를 원래 뽑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은 좋은 배우로 에릭 바나 할게요. 에릭 바나? 네. 왜 에릭 바나 뽑았습니까? 에릭 바나가 악령을 물리치니까요. 그 악령이 너한테도 악령이었으니까. 연락 짱납니다. 네, 공포를 다 없앤 에릭 네. 바나를 뽑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좋은 배우는 에릭 바나입니다. 이게 공포 영화의 사실상 원톱이었잖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대부분 연기를 되게 잘해요. 공포 영화 치고는 보통 연기를 못할 만한 배우들을 많이 쓰기가 쉬운데 탑 배우가 나왔어요. 탑 배우가 나와서 헐리우드 탑급에 속하는 배우가 나와서 되게 안정된 연기로 원톱으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에릭 바나 자체도 멋있고 에릭 바나도 여러 가지 드라마가 있잖아요. 알고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 어떤 소녀 성폭행을 한 소녀를 죽인 범인을 직접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눈알이 빠져 있고 막. 옛날에. 그 범인을 때려가지고 눈알이 빠졌는데도 또 때려가지고 죽입니다. 죽였는데도 또 때리고.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정말 괴로움을 안고 살아갔던 그런 그거를 형사예요. 비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한테도 숨기고 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분노가 안에 이제 표출된 건데 그 뒤로부터 자기의 내부에 악이 있는 것 같다라고 에릭 바나가 말하죠. 근데 그거를 고해성사를 그 신부에게 하고 그거를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렇죠. 너의 죄를 사한다고 이렇게 됐으니까. 죄를 사해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옆에 포르쉐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에릭 바나는 연기가 제일 잘했고요. 그럼 몹쓸 배우 한번 뽑아보죠. 제일 아쉬웠던 배우 한 명. 아쉬웠던 배우 생각을 이건 좀 해봐야겠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면 왜냐면 저는 놓친 씬이 많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 기사는 그럼 못 뽑는 걸로 하고 김 기사는 뭘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 정신병원 중간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의사 뜯어먹히는 역할. 그러니까 그 의사가 여자 처음에 애를 집어던진 여자가 나오죠. 엄마가. 그 엄마가 정신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검거한 이후에 정신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정신병원에서 나중에 한번 그 여자를 다시 만나러 가는데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자꾸 못 들어오게 하죠. 접수받는 데서 의사가 앉아가지고 계속 에릭 바나 못 들어오게 하는데 신부님이 가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출연은 되게 짧았지만 거기서 한번 나오고 나중에 뜯어먹히고 있는 역할로 한번 더 나오는데 연기를 정말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사답지 않아요. 그 박사님 뭐 이렇게 의사님 이렇게 하는데 나이롱 박사 같은 느낌? 그래서 괜히 나와가지고 첫 역할에도 되게 이상한 의사 같지 않은 의사로 나오고 두 번째에서 밥 주러 갔다가 뜯어먹히고 있는 역할로 나오는데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작은 소소한 배우들도 연기는 그럭저럭 괜찮게 한 것 같아요. 네, 이 기사는 못 뽑겠어요? 저는 그럼 그 흑인 뽑겠습니다. 흑인 형사? 네. 네. 거기서 그렇게 반응할 게 아니에요, 사실. 네.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은 홀리쉿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 것 같아요. 네. 퍽 이러면서 그냥 네. 도망쳤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교회로. 거기서 혼자 남겨두면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왜냐면, 에릭 바나가 그 미기라는 범인한테 파트너를 잃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가족들을 납치당한 상태였죠.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혼자 놔두고 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영화 설정상 그 신부와 에릭 바나를 혼자 놔두고 나갔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숨어들어서 그걸 보면서 홀리쉿 한 발만 하고 나간다는 자체가. 그죠. 만약에 그걸 감독이, 제작자 감독이 그 네. 역할을, 그 장면, 뭐 대본, 뭐 아무튼 그걸 스크립트를 줬을 때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나온 게 홀리쉿이라니. 만약에 그 대본을 그대로 줘서 읽은 거라면은 그것도 이 사람 잘못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거의 그 배우는 마틴 로렌스나 에디 머피 뭐 이런 식의 연기를 거기서 시도했던 것 같아요. 좀 웃기는 흑인 배우 역할을. 진짜 뜬금없죠, 이 공포 영화에서. 네, 어울리지 않아요. 네. 이 기사, 이 영화 추천, 그리고 비추천, 그리고 보든지 말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영화를 저희는 평가를 하는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같이 심신이 약한 분들은 그냥 보시지 않는 게 비축? 좋고요. 그냥 뭐 공포 영화를 즐기신다면은 저는 뭐 봐도 괜찮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기사 기준에서는 이 영화 비추, 추천, 그리고 보말 뭡니까? 어차피 이 기사 개인 기준이니까. 저는 그러면은 보든지 말든지 니들 맘대로 하세요. 보든지 말든지? 예. 저도 역시 보말입니다. 보든지 말든지. 이 영화가 공포 영화로서 되게 상업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적당한 공포와 적당히 긴장을 풀어주는 씬들도 적절히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액션이나 코미디적 요소도 한 장면 정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단발성으로 쳐주기 때문에 정말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공포 영화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구성은 되게 단순하죠. 예, 너무 깜짝깜짝 단순해요. 놀래키는 구성과 그 다음에 가족을 지키는 가족주의적인 면모. 전형적이잖아. 일에 빠져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위협받는 가족, 그리고 그 사이에 후반부는 엑소시즘적 요소까지. 근데 그 엑소시즘이 너무 약했어. 좀 더 그랬어야 됐나? 그러니까 엑소시즘 하고 너무 허무하게 걔가 감동을 받았어요. 미기 정글러한테 잡혀있던 미기, 예. 정글러를 몰아낸 이후에 십자가를 받아들더니 정말 뭐 어린 아이처럼 막 강아지처럼 예. 정말 감동받아서 눈물 흘릴 것 같은 포즈로 갑자기 바뀌죠. 그리고 에릭 바나랑 포옹을 하고. 네, 진짜. 전 거기서 다음 장면 소식 하나 더 기대를 했어요. 이게 반전인가? 그랬으면 진짜 무섭겠다. 나 상상도 못했네. 에릭 바나 귀를 뜯어먹던가 아무튼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이 생각이 더 무섭다, 야. 근데 음악도 너무 클래식한, 너무 잔잔한 음악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정말 여기서 끝인가? 이게 사실 엑소시즘 영화 중에 아직까지 가장 유명한 영화라고 한다면 거의 엑소시스트가 가장 유명하죠. 그 다음에 뭐 오멘 같은 영화 뭐 이런 영화가 있었겠는데, 이 영화는 엑소시즘을 소재로 했지만 그 영화의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그 강도가. 정말 이거는 이 정도면 나이브한 엑소시즘 영화고, 아까 말해준 것처럼 되게 친절하게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엑소시즘을 시전하는 장면이, 자, 엑소시즘 영화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엑소시즘 영화의 교과서 같은 모습으로 하나씩 밟아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게 반전이었다면 진짜 무서울 법한데, 이 기사의 말처럼 반전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감흥을 크게 느끼고 반성하면서, 반성도 아니죠, 악령이 쫓아진 이후에 그냥 기쁨, 네, 환희 뭐 이런 건가? 그러면서 포옹 아닌 포옹하고 되게 만족하는, 안도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미근 들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설정상 걔한테 말해준 거죠. 내가 사실 거기 창고에 숨겼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전 또 거기서 토막살이 된 시체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슬로우가 걸리더니 이제 딸과 부인하고 포옹하는 그런 장면으로 살아서 나오고, 너무 훈훈한. 네, 훈훈하게 끝나면서 마지막에 자막으로 결정타 열려주죠. 사실 이들은 이제 이 형사에서 은퇴한 이후에 같이 신부님과 함께 엑소시즘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화인 것 같이 나왔어요. 끝나버리죠, 자막으로. 실화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서 정말 나이브한 공포 영화였기 때문에 딱 적당한 수준의 관객들이 좋아했지 않을까 하면서 저는 보마를 주겠습니다. 보든지 말든지. 지나치게 잔인한 장면도 사실 안 나왔어요. 정말 잔인할 수 있었거든요, 영화. 그쵸. 네, 그래서 보말입니다. 자, 오늘 이 기사와 오늘 이 영화 인보카머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는 걸로 하고요. 이 기사 오늘 나와서 우리 영화 총평이라던가, 그리고 나왔을 때 감회 한번 말해주시죠.
진짜 오늘 영화관 들어가자마자 저는 제 친구가 정말 싫었고요. 이 김기사가 정말 싫었는데 이제 중간에 도저히 참지 안 돼서 진짜 이 김기사에게 이건 폭력이다라고 작게 얘기했어요. 뭐 그때 이 친구가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저에 대한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감회라고 말하자면 뭐 10년 만에 저는 다시 엑소시스트 더 비기닝 이후에 영화관에서 본 공포영화, 영화관에서도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매체를 통해서 본 공포영화는 이게 처음이었는데, 미디어? 아무튼 정말 저는 공포영화가 싫었고요.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공포영화는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포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영화를 이렇게 보게 되는 과정이 정말 힘든가요? 예, 폭력이에요. 왜 싫어하는 거를 일부러 몰래 시키나요? 그래, 내가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고 간 거는 너무 미안해요. 사실 이 기사가 알고 올 줄 알았거든요. 검색도 해보고. 저는 그냥 친구가 보자니까 재밌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그 B급 영화라기보다 약간 작품성 있는 영화도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보러도 많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영화평론가처럼 이렇게 뭔가 하는 친구니까, 그런 영화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영화라니. 저는 당연히 친구를 믿고 검색도 안 했어요. 이건 배신이에요, 배반. 네. 정말 네. 우정의 금이 갑니다. 네, 이 기사가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 2번째 출연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다룬 영화, 당일 배송 영화방에 몇 회차 방송으로 올라갈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40회차 방송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인보카머스였습니다. 저희 인보카머스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글러! 네, 정글러. 나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기사. 예, 들어가세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 시간입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 녹음분이 아마도 이 기사와 함께 녹음을 하게 될 인보카머스 편에 실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아마 이 지금 소개해드릴 다음 주 개봉 영화들을 한창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이 녹음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 개봉 영화쯤으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개봉 영화 이 시간에서 다룰 영화들은 2014년 8월 27일 수요일부터 그 다음 날인 8월 28일 목요일까지 개봉하는 열 몇 편의 영화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개봉하는 영화가 열 몇 편이 있는데 거의 20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들 중에서 제가 관심이 가고 좀 볼만한 영화이다 라고 하는 작품들을 선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8월 27일 수요일에 개봉하는 영화입니다. 브릭맨션 통제불능 범죄구역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제목을 이런 식으로 많이 지어요. 브릭맨션 하고 점점 이렇게 한 다음에 통제불능 범죄구역. 그러니까 부제 비슷하게 다는 거죠. 군도 밀란의 시대. 그리고 명량 같은 경우에서도 원래 회오리 바다였죠. 또 어떤 영화가 있었을까요? 그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뭐 이런 식으로 부제를 많이 다는데 브릭맨션 통제불능 범죄구역도 역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폴 워커라는 헐리우드 액션 스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던 배우였죠. 폴 워커가 2013년 말에 세상을 떠났는데 폴 워커라는 배우의 유작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데이빗 벨이라는 배우를 내세운 13구역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프랑스에서 맨몸 액션에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인데 그걸 파쿠르라고 하나요? 파쿠르 액션? 뭐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근데 그 영화를 약간 헐리우드판으로 리메이크 했다고 보긴 좀 그렇고 헐리우드판으로 좀 옮겨왔다라고 해도 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브릭맨션 통제불능 범죄구역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고요. 폴 워커의 팬이셨던 분들은 놓칠 수 없는, 또 맨몸 액션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그런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더 퍼지, 거리의 반란이라는 영화입니다. 역시 부제를 달고 있네요. 거리의 반란. 원제는 더 퍼지, 아나키입니다. 아나키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할 때는 거리의 반란이라고 나왔어요. 이 거리의 반란이라는 제목 자체가 잘 지어진 건지 아닌지는 좀 의문이 있네요. 아나키라는 제목으로 나왔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퍼지 거리의 반란이라고 아무튼 나왔습니다. 감독은 전작인 더 퍼지를 연출했던 제임스 드모나코가 나왔어요. 그대로 맡았습니다. 제임스 드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각본가 출신이죠. 네고시에이터, 케빈 스페이시와 그
누구지? 그 배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무엘 L. 잭슨. 케빈 스페이시와 사무엘 L. 잭슨의 두뇌 싸움이 돋보였던 영화 네고시에이터라는 영화에 각본을 썼던 각본가 출신입니다. 그런데 연출을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퍼지를 자신이 각본을 쓰고 연출까지 했었는데 설정은 좋지만 연출이 조악하고 또 드라마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라는 평가와 함께 좀 안 좋은 성적을 거뒀었죠.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또 속편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더 퍼지 거리의 반란이고요. 감독은 역시 제임스 모나코, 그리고 배우들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다 바뀌었고 설정 자체도 기본적으로 365일 중에서 단 하루, 미국의 미래에 365일 중에 단 하루는 모든 범죄가 허용된 더 퍼지데이다 라는 설정과 함께 출발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 설정은 역시 공유를 하고 있지만 영화의 배경이 1편 같은 경우에는 집 아니었다면 이번에는 거리로 나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당일 배송 영화방에서 미리 예고드린 바와 같이 최 기사와 함께 녹음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인보카머스 다음 방송으로는 영화만세 1편인 시네마 천국이 올라갈 예정이고 그 다음 영화로 더 퍼지 거리의 반란이 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오드 토머스라는 영화입니다. 스티븐 소머즈가 감독을 했네요. 스티븐 소머즈 하면은 한때 헐리우드 SF 영화의 기대주였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스티븐 소머즈를 명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대받았던, 재능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감독이지만 정말 내놓는 작품들을 보면은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영화들을 줄줄이 내어놓고 있는 그런 연출자라고 하겠습니다. 출연 배우 중에 인상 깊은 배우는 윌렘 데포 같은 배우들이 눈에 띄네요. 윌렘 데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녕 헤이즐이라는 영화에서 암스테르담의 작가로 출연을 했었죠.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도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고스트라이더를 연상시키는 배우로 출연을 했었고 좀 인상적인 출연이 몇 번 있었지만 주연으로서 나온다기보다는 좀 계속 조연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윌렘 데포가 가장 그래도 유명한 배우네요. 오드 토머스. 요즘 극장을 자주 가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정말 광고를 많이 하는 영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간단히 광고를 본 바로 이 영화를 평가를 해보자면 헐리우드판 저승사자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죽음의 사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을 볼 수 있는, 악령을 볼 수 있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좌충우돌 벌어지는 그런 SF 겸 미스터리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7일 영화 중에 그래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영화는 한 3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28일 목요일에 가장 기대되는 영화는 역시 닌자 터틀입니다. 닌자 거북이라고 하면 좀 더 딱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때 만화로도 종종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들 아시죠? 그 거북이 4마리가 나와서 그 하수구에서 도시를 구하기 위해서 용 쓰는 그런 얘기고요. 거북이 이름들이 다 인상적입니다. 레오나르도, 그리고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라파엘로. 서구 르네상스 시대에 유명했던 화가이자 또 발명가이자 과학자이자 그랬던 사람들이죠. 조각가이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여러 명의 인물들인데 역시 리더는 레오나르도고요. 제목을 왜 닌자 터틀이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닌자 거북이가 훨씬 익숙한데 굳이 터틀이라고 해야 했을까요? 그것부터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박 기사가 이런 히어로 무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당일 배송 영화방에 다음 회차 방송으로 또 올라갈 예정입니다. 주연을 맡은 배우 중에 눈에 띄는 배우는 메간 폭스가 가장 눈에 띄네요. 트랜스포머스 시리즈를 통해서 유명한 여자 배우죠.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인투 더 스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제레미 썸터라는 배우가 출연을 하는데 이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한때 아역으로 피터팬에 출연을 했었죠. 주연으로 피터팬을 맡았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했던 후크 선장이 아니라 그 피터팬으로 나왔던 로빈 윌리엄스가 그랬던 후크라는 영화가 있었죠. 근데 그 영화 이후에 2000년대에 피터팬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피터팬을 맡았던 제레미 썸터가 인투 더 스톰이라는 재난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네요. 좀 기대가 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보실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주목되는 영화가 야간 비행이라고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감독이죠. 이송일 감독이 연출을 했습니다. 역시 이송일 감독답게 신인급 배우들을 다수 기용했는데 김남길이라거나 이희경이라거나 여러 명의 배우들을 발굴을 했던 감독이죠. 신인급 배우들을. 이송일 감독의 최신작입니다.
야간 비행. 네, 그렇고요. 찰리 컨트리맨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카피가 스릴 넘치는 로맨스, 이렇게 카피가 나와 있고요. 주연 배우로는 샤이아 라보프, 그리고 매즈 미켈슨, 뭐 이런 배우들이 출연을 합니다. 루퍼트 그린트. 연기가 좀 좋다고 불리는 그런 배우들이 많이 출연하는 만큼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보셔도 될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원피스, 에피소드 오브 메리, 또 하나의 동료 이야기, 부제가 2번이나 들어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목이 정말 깁니다. 원피스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에피소드 오브 메리라고 하니까 메리 고잉호, 그 배에 말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의 동료가 그 배 에피소드가 관련된 또 하나의 감동적인 드라마이지 않을까. 원피스 하면은 뭐 코난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만한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팬들을 확보한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짱구 같은 영화도 그렇겠지만, 네, 좀 기대가 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픽업 아티스트라는 영화입니다. 역시 8월 28일날 개봉을 하는데 한국 영화죠. 제목에서부터 참 병맛이 느껴지죠. 픽업 아티스트. 네, 개봉을 합니다. 8월 다음 주 개봉작은 8월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몇 편의 영화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뭐 명검, 슈퍼 사이클론 스톰, 그리고 블랙 앤 화이트, 심판자, 뭐 이런 영화들이 개봉을 하는데 제가 관심을 가는 영화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화가 전부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개봉 영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